네, 오늘 모신 분은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 저자시죠? 철이영 신민철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컸었거든요.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나오는 뉴스 보면은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순유출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일단 비트코인은 원래 반감기 다음에 1월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항상 반복되었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반박자 앞서서 조정이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조정이 왔었고 그게 1월까지 이어지다가 1월 중반 이후에는 ETF의 유입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출량이 상당히 있다가 1월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3일 정도만 유출이 있고 나머지 20일은 다 유입일 정도로 강력한 유입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조정이 거의 끝난 듯이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추가적인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뭔가 행정명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있긴 있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직접적인 뭐 전략적 비축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디지털 자산의 비축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일종의 실무 그룹을 만들어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죠. 그러면서 1차적인 하락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죠. 강력하게 내거는 관세 정책에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관세 정책을 내걸면서 그게 또 2차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1%에서 4.2%, 0%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고 고용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더욱 없어졌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걱정인 판에 금리를 더 빨리 내릴 필요가 더 없어진 거예요. 이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관세 전쟁 요건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자체가 흔들렸잖아요.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 코인도 같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거는 정말 위험 자산이구나. 안전 자산으로서 금매 상응하는 이런 자산이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안전과 위험의 사실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이 안전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채권이 있죠. 그 중에서 당연히 미국 채권이 가장 우선일 테고요. 이 두 가지도 사실 놓고 보면은 흐름이 많이 다르거든요. 금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위험자산과 더 가깝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요즘은 또 이제 위험자산과 약간 동족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해치 포지션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르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변동성에 의해서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갈리기 때문에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커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었거든요. 반면에 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변동성이 다른 자산 대비 조금 안전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나뉘는 것이고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증시와 비트코인은 동족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금과 똑같이 상품 자산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아직 전쟁이라까지 사실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낌새를 보이면서 관세가 매겨지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출과 수입할 때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곧 금리 전망치의 상승이죠. 그러면서 경기보다는 유동성이라고 하면 금리겠죠. 이 금리와 연동성이 훨씬 더 큰 비트코인 쪽이 증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더 입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10만 달러 돌파하고 막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꺾여버려가지고 이걸 뭐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지금이
어쩌면 바닥이다. 97,000불 전후 요 지점이 바닥이다라고 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더 많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다들 네. 이게 아마 궁금할 네, 거예요. 거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긍정적인 면을 하나가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그거 두 가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반년 동안 정확히는 거의 7개월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월 초에 약세를 보였어요. 그 매월 초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낮은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월 초 첫 번째 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 발표 때마다 시장이 리스크오프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매번 약했던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월이든 뭐든 그 이전에 7개월 동안 월 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 7개월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반등하는 흐름인 거죠. 실제로 지금 월요일부터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즌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보자면은 비트코인은 반감기 다음에 1월이 가장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2월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반감기 다음에 2월은 한 번도 마이너스로 끝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1, 2, 3을 다 생각해 봤을 때 2월이 평균적인 수익률도 가장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10월과 2월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런 모든 시즌적인 면, 계절적인 면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타이밍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악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차트라 그러죠. 차트 분석상 8주 지수 이평선을 네. 주봉으로 하방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은 90%의 확률로 우리가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이 합쳐져 있는 것을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데 이 지점까지 하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지점의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 89,000달러입니다. 그 89,000달러가 어디냐고 하면은 이번 1월 정도에 한번 바닥을 갔었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딱 89,000달러 정도입니다. 그 가격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기술적이랑 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조금 확실해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8주 이평선이 97,000달러였는데 주봉 마감이 몇 달러였냐면 96,500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확실한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1%도 차이가 안 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애매한 신호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90% 확률로 89,000달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률이 깎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신호가 애매했으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엄청나게 뒤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최대 세 가지 중요 변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CPI. CPI에서 금리 전망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제가 촬영하는 오늘과 내일까지 의회에서 이제 발언이 있습니다. 그게 또 금리 전망치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개 합쳐져서 금리 전망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비트코인은 금리 전망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고 일단 금리가 하락하는 게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네, 호재. 좋은 거. 네. 반대로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해. CPI가 높게 나와. 그러면은 금리 전망치가 오르면서 악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격 흐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 주 중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상호 관세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냐 또는 약하냐.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더 넓은 대상을 상대로, 그러니까 더 많은 국가들에게 더 넓은 품목,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더 높은 세율로, 그 다음에 타협의 의지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다면은 악재가 되겠죠. 네. 반면 뭐 몇몇 소수 국가들 또는 몇몇 소수 품목들만, 그 다음에 세율도 별로 안 높고, 그 다음에 지난번 캐나다, 멕시코 때처럼 타협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금리 쪽과 관세 쪽,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들에 의한 흐름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을 누르기 위한 강경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맹국들에게까지 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전망도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네. 이것이 비트코인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단기 악재, 중장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 악재로 적용하지만 트럼프가 왜 동맹국들에게까지 지금 상호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얼마 전에 저의 그냥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 추측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에 주력할 것이냐고 했냐면은 장기 채권 수익률, 장기 금리죠. 장기 금리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관세가 장기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액이 나오자마자 채권 수익률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각 국가들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무역이 위축되죠. 네. 무역이 위축되면 경기가 약화됩니다.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화돼요.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뿐더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 매수가 몰리면은 채권 수익률이 또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사실 달러도 약간 약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강달러가 하는 것은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1기 때도 약달러가 분명하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런 무역 전쟁이 약달러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국가 간에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 달러잖아요. 근데 무역이 위축되면서 각국이 달러 보유액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약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약화와 채권 수익률의 하락, 장기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죠. 이것이 시장의 위험자산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그러한 그 호재로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악재로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건데 원하는 건 그런 장기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라든가 뭐 약달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원하지만 지금 하는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발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두려움을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증시를 흔들게 하는 거고. 네. 저는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트럼프 1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네. PC 물가가 트럼프 1기 때도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단기적으로 물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을 향해서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증시를 네. 포함한 이 자본시장이 화랑일 때 이 비트코인도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자 아빠 책 쓴 기요사키 이분 같은 경우도 2025년에는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된다. 네. 안 맞거든 이 말하고는. 네. 일단 그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금과 비트코인 그다음에 상품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시와 상품이 차이가 나는 게 뭐 있냐면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보다 경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기가 뭐 다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면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의 경우는 경기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제 유동성이 확장되는 기조면 좋은 거죠. 반면에 상품 자산은 아닙니다. 상품 자산은 그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죠. 그리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포지션에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요. 반면에 경기는 덜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업처럼 EPS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금리를 낮춘다면은 딱 그냥 들어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가면은 증시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밤중에 뭔 일이 터졌다 그러면 주식은 못 팔지만 비트코인은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부터 일단 팔아요. 팔고 생각해요. 지난번 계엄 그때 네, 거의 네. 8천만 원대까지 네, 맞아요. 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도 뭔가 당장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팔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금의 시가총액 8분의 1 수준이고 증시와도 연동성이 있는 그런 위험 자산에 아직은 속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 한 1억 4,800만 원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025년 뭐 경기 침체가 될지 경제 공황이 될지 크기의 강도는 좀 차이는 있어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올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어떤 폭락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당장의 경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GDP도 3% 근처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네, 미국의 경우. 근데 미국의 역사적인 평균 GDP가 2%가 조금 넘어요, 성장률이. 그러면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거기다 실업률이 지금 4.3%에서 4.0%까지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용이 초강세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경기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면서 뭐 연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적었지만 제가 예상하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차피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초 정도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설사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이클이 다 끝난 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쯤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을 종료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제가 최근 전에 어제까지인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채굴 난이도는 물론이고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컴퓨팅 파워의 양이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뭐 9만 7, 8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9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채굴 산업 자체가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9만 달러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채굴을 한 채굴업자가 그 외에도 또 비용이 많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팔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홀드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자연히 공급 물량이 줄겠죠. 반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자기가 채굴했던 가격보다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값비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트럼프의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정책,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당장 막 비트코인 사라 이런 거는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뒤에서는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조사하는 실무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실무 그룹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AI와 암호화폐의 전략 고문인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행정명령 이후에 며칠 만에 실무진을 꾸려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일단 그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았어요. 왜냐면 국가가 사실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절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상 트럼프가 그런 행정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의회에서 뒤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만약 내가 미국이고 미국이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공공연하게 제가 이제 몇 달 뒤부터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가격 오르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건데 당연히 안.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산다고 하면은 당장 20만 달러 넘어버리겠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가격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뒤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1개 주가 법안을 발의했어요. 전체 주에서 뭐 한 40% 정도 되는 수준이죠.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개 주였습니다. 한 달 만에 12개가 21개가 된 거야.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주 정부 단위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원에서 통과만 되면 이제 주지사 승인을 받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1개 또는 2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미국의 주 정부가 매수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 정부 단위에서 먼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연방 정부가 뭐 대대적으로 나서기 전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채굴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공급 업체가 있어요. 이 공급 채굴업자가 지금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서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내의 미국 채굴업자들, 미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해서 주 정부의 그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 도매 물량을 꽂아주는 거죠. 그런 도매 물량 배정을 미국 채굴업자들과 주 정부가 먼저 해서 물량을 다 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부터 우리가 비축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를 할 거란 거죠.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발표가 됐을 때는 이미 미국 주나 또는 미국 연방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배정받은, 확보한 뒤일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대형 호재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